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8%대에서 올해 5%대로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설 정도인데요. 증시도 부진하기 짝이 없죠. 이런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경제와 증시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작년에 비하면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네요. 5%대 이런 전망들이 많은 모양이죠.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여건들만 살펴본다면은 정책 지원, 그러니까 부양책 없이는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8월부터 중국에서도 이제 전력난, 헝다 디폴트 이슈 등 여러 자체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었었고, 그래서 경기 하강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제 연말부터는 정책 완화를 시사했고, 실제로 12월에는 지급 준비율도 인하를 하고, 그리고 LPR이라고 대출 우대금리,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현재 금리 인하를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 덕분에 이제 PMI는 좀 이제 회복이 된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PMI는 조금 이제 기업가들의 체감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PMI라는 게 이제 제조업들 경기 그렇습니다. 동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 완화 시그널에 좀 경기 동향은 회복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불안 요인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PMI의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은 신규 주문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신규 주문은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좀 약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실 인프라 투자를 좀 기대하면서 재고 축적이 되고 있다는 이슈도 있는데, 어쨌든 신규 주문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 자체는 제조업 PMI 역시 단기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선행 지표로 읽을 수 있고요. 또한 중국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2월에 동계 올림픽도 있잖아요. 사실 다른 나라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그 정책 기조는 어쨌든 제로 코로나를 기조로 좀 나아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코로나 환자가 나와도 그냥 다 봉쇄를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요즘도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가 이제 항상 신규 확진자 수에 비해서 항상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서비스 쪽이나 소비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계속적으로 불안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부양책이 계속될 거다.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그나마 내수 시장을 조금 이렇게 회복세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부동산 개발업체 얘기했잖아요. 헝다 사태.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 조금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앞서 있었던 규제에 대해서는 일부분 풀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막았었는데, 이런 인수를 위한 M&A를 위한 대출은 이제 허용하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규제를 계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의 선행 지표들이 있잖아요. 신규 착공들이라든지 이런 거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부동산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올 들어서도 중국 증시 연일 하락세를 지금 보여왔는데, 상황의 전망이 그렇게 조금 불투명합니까? 중국 증시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올해는 조금 전체적인 지수는 상단이 조금 닫혀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상반기랑 좀 하반기랑 지수 흐름이,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차별화를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 완화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정책 지원이 지금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강하게 쓸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재정 정책 측면에서 지금 작년엔 연초에 그런 지방채 발행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방채 발행을 연초에 앞당겨서 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라는 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사실상 거의 0%대였거든요. 1%가 안 됐었는데 올해는 전망이 사실 한 7, 8%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들 아는 그런 이제 올드 인프라 쪽도 있겠고,
또한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는 그 신형 인프라라든지 좀 이런 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뭐 전력 쪽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본다면은 그런 소재 에너지 관련된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좋을 것 같고 연간으로 본다면은 그 10월에 당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 당대회 앞두고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그런 신형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좀 전력소 이런 쪽들이 좀 주가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형 인프라 투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이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 왜 전기 2차 전지,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ETF 많이 투자를 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이거는 계속 좀 낙관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희 팀에서 좀 이제 신재생 쪽만 좀 봐주고 있는 박종희 연구원이 있는데 그 친구 연구원 말에 일단 이하면은 4분기에도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는 계속될 거다 이제 보고 있고요. 올 4분기에도. 네. 작년 4분기에 됐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1월 중순부터 중국 업체들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잠정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좀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한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는 연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역시 미국의 좀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위축이랑 좀 동조되면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전기차 업종들도 좀 주가를 많이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은요? 네, 연말 고점이랑 비교한다면 15%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오히려 주요 배터리 소재라든지 리튬 원자재 기업들 주가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좀 부담이 내려간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2차 배터리 쪽에서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최고치에 비해서 한 15% 정도 떨어져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네. 뭐 지금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많이 오른 상태로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올해도 이 중국 투자의 큰 리스크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이 빅테크 관련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10월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가 오는 10월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이 빅테크 규제의 대외 명분은 공부론이거든요. 공동부유론. 이제 공동부유론 자체는 사실 이 공동부유론 때문에 중국이 성장을 포기하고 배분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나오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중국 증시 자체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내려가는 좀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장기 목표임을 명시를 했고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이제 공부론을 이제 강조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는 했는데 어쨌든 전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조금 중국 2기 지도부가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이때까지 2기 지도부가 사실은 연초 지도부 초반에는 뭐 미중 갈등이다 코로나다 사실 색깔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3기 지도부로 처음으로 15년의 임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집권의 당위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선내에서 빅테크 규제라는 게 장기적인 정책 호흡이 필요하고 이를 좀 정책적인 요인으로 명분으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2기 지도부가 끝나는 10월까지는 관련된 규제가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실 작년에도 흐름을 보시면은 규제 관련된 거 8월에 강조를 했다가 9월, 10월에 자체적으로 그 부동산 이슈, 전력난 이슈 터지니까 사실 규제가 좀 잠잠해지다가 관련된 이슈가 해소되면 다시 관련된 규제들을 내놓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조금 경기 하강 압력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규제가 조금 들어간 상황인데 오히려 연초에 그 금리 중국 쪽에서는 사실 완화 정책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중국 자체 내부로만 본다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자마자 또 서비스 관련된 규제, 서비스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좀 계속되어 있어서 저는
좀 이런 흐름에서 올해는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네.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그런 네. 분위기로 인해서 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중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이제 이런 게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뭐 이런 네.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그 바닥론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텐센트가 모여 있는 이제 지수가 항생테크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생테크 밸류에이션 보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에 나와 있는 근접 다 있는 건 맞는데 예. 이제 여기서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 규제가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될 텐데 아마 저는 그 규제가 올해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바닥인 상태에서 조금 계속될 것 같고 반등은 오히려 하반기가 되어야지 조금 시기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당대까지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될 네. 소지가 크다. 좀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하나 이슈 뭐 미중 갈등 그동안 계속된 이슈였는데 뭔가 좀 소강 상태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지금 네, 상황 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이게 뭐 더 진정이 될까요? 아니면 확산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도 뭐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이었던 2년이 잠깐 좀 여러모로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반중 정서가 높아지는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예. 좀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 수지 적자 폭은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예.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뭐 중국의 사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일으켰던 부분들이 여행수지 항목이거든요. 근데 여행수지 적자 폭은 제한이 되고 예. 오히려 지금 코로나 덕분에 그런 중국의 공장 역할을 대신했어야 했던 신흥국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서 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게 늘어났거든요. 덕분에 중국은 역대급 수출 호황에 이제 무역 수지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경상 수지는 흑자 폭이 더욱더 늘어나는 결과가 있었었고 예. 그런 덕분에 즉 이 말은 달러가 중국 본토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위안화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강세 기조로 갈 수 있었었고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사실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규제 정책을 어쨌든 이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미국은 이 2년이 참 후회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전공법을 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링권 이슈를 뭐 건드린다든지 네. 리쇼어링 정책들 이게 결국에 중국과의 교역을 장기적으로는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산 뭐 신장 지역에 있는 상품도 쓰지 말라. 뭐 그리고 뭐 리쇼어링 하겠다는 게 미국 내부로 결국에는 다 기업들을 이제 당기는 예.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교역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영향 때문에 신흥국 쪽에서 사실 중국 공장 역할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소강 상태 계속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당대회가 있고 예. 미국 역시 중간 선거가 중간 있기 선거가 때문에 있죠. 사실 이런 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좀 이제 언론 관리를 플레이는 좀 강해지는 흐름들이 있었었지만 실질적인 좀 제재들은 많이 없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거 고려한다면은 올해도 조금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관리를 좀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있습니다. 네네. 자, 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2월 다가온 베이징 동계 올림픽. 네. 이게 경제 뭐 올림픽이라는 경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중국 경제에? 그렇죠. 사실 이제 동계 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나리오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뭐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고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서비스 소비가 이제 폭발하고 뭐 중국 이제 뭐 해외에서도 중국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10월에 당대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 중국에서 정치 이벤트를 1년 연간으로 이제 늘어나서 보면은 가장 핵심은 10월 당대회일 거란 말이에요. 10월 당대. 그래서 이 당대회까지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로 가면 됐었었는데 제로 코로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어쨌든 코로나의 그런 유해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변이가 바이러스가 될수록 지금
감염 속도 자체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뜻은 즉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서 관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사실 좀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툭하면 또 봉쇄를 하다 보니까 네네, 내수가 더 뭐 좋아질 수도 없는 일이고 네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 동향, 증시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